네.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장 트러블 예, 탈출? 많이 좋아지고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셔야 돼요. 네. 자, 유머스 체크 아웃입니다.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 몸.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늘 역시 뭐 미국 얘기부터 하면서 들어갈까요? 예, 뭐 지난 2주 동안 이번 주 말고요. 뭐 미국 시장 오르는 것에 대한 우려, 걱정 계속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였고요. 네,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주요 인사들,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이런 부분들이 좀 논의가 될 것이다. 이거 사실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시장은 사실은 시장이 생각하는 정도 수준으로 계속 네.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는 0.3% 하락을 했고 나스닥이 1.2% 하락을 했는데요. 나스닥이 하락을 한 거는 테슬라가 5.4% 하락했고 인텔이 6% 하락을 했습니다. 이 두 종목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을 한 것이고요. S&P 500은 0.52%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다우나 S&P 500의 하락폭을 보면은 또 상승폭 그동안에 올랐던 것에 봐서는 또 아주 뭐 극단적으로 막 급락하고 이런 건 또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에 올라온 게 있고 또 당분간 뭐 다른 상승의 이벤트도 없고 이슈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좀 변동성을 주면서 매물을 맞지 않겠냐. 그 흐름이 이번 주 내내 있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는 바클라이즈에서 지금 투자 등급을 좀 약간 낮췄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테슬라의 현재 주가가 약간 오버슈팅되지 않았나. 이건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엔비디아랑 애플이랑 얘는 올랐을 때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올랐죠, 있어서, 뭐 사실 예, 단기간에. 예,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인텔 죄송합니다. 네. 인텔은 6% 하락했는데요. 제가 이틀에 걸쳐서 인텔이 전 세계에 투자 막 하고 있다. 이게 뭐냐. 향후에도 걱정스럽지만 그 정도의 기술력 그리고 빨리 따라올 수 있느냐. 계속 물론 뭐 정부에서 보조금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데 그런 뉴스를 제가 두 차례에서 걸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역시나 그걸 걱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투자한다고 인텔이 정말 좋아지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6%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 두 개가 크게 하락을 했고요. 애플은 마이너스 0.57, 메타가 0.9, 뭐 이래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1.4. 네. 엔비디아 마이너스 1.7%가 뭐 크게 하락했나요? 오를 때 보면은 네, 그 정도 수준으로 좀 움직였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소폭 하락 출발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파월 의장이 매파적 발언하지 않겠냐 그 우려가 이제 반영이 됐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파월 의장 발언 후에 반등 시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악재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반등 시도를 했는데 역시나 뭐 마지막에 다시 밀렸습니다. 아까 공 기자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드리면 바로 의장의 얘기의 핵심은 거의 모든 위원들이 연말까지 약간 더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추가 긴축의 정도의 결정은 지금까지의 긴축 정책이 경제 활동과 인플레에 영향을 미치기까지의 시차 그리고 경제 그리고 금융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근데 매파적인 얘기를 좀 뭐 이것도 생각한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 시장도 올랐는데 이런 얘기하면 좀 빠지지 않겠냐. 그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떤 걸 조금 여기 써오지는 않았는데 어떤 걸 좀 봤냐면은 그 향후의 경기가 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의 뉘앙스를 좀 많이 풍겼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다면 다우나 아니면 산업재들이 좀 빠지고 이랬었는데 또 그때는 이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두 차례의 금리 인상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7월에 FOMC 회의가 7월 25, 26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네. 7월에 CPI가 7월 12일인가 13일 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이제 결정을 좀 하겠죠. 두 차례 인상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5에서 5.25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두 차례 더 하면은 5.5에서 5.75가 되는 네네. 건가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그 금리에서 지금의 부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만약에 그 금리 그렇게 가면 우리나라 또 한 차례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업이나 개인들이 잘 버틸 수 있을까? 이 금리를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감히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또 우리 김한진 박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좀 하시겠지만 여기서 더 올려서 그 금리를 버티면서 경기가 그리고 개인들 부채들이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 해보면 한계 기업들이 상당히 나올 수 있고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경험적으로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는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의 그 당위성을 떠나서 네. 지금 올리지 않아야 되니까 올릴 필요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네. 올리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도 이런 감론을박이 계속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추적해서 봐야겠지만 네. 일단 걱정스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요. 뭐 외람되게 지금 내일 지금 시황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어떻든 금리를 계속 올리면 시장이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금리 동결하고 이제 좀 완화 쪽으로 가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시도를 했잖아요. 이 반등이 좀 약하고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반등이 미국 굉장히 강하게 저 나타났었잖아요. 파월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반등이 굉장히 세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런 여지를 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하면서 계속 이 상태로 가서 네. 그런 가운데서도 시장이 얕은 경기 침체라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버티면서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 후에 나타날 후폭풍은 생각보다 강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파월이나 연준 입장에서도 기분이 좀 그런 게 오른 종목이 7종목 그 다 금리가 낮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랐잖아요. 예. 아니, 성장주라는 게 금리가 같이 올라가면 이게 네네.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종목들만 올라간 거거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무튼 여지를 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지금 왜 작년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올해 경기 침체가 되면 올해 안 좋을 거고, 네. 그리고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올 하반기 안 좋을 거라고 하다가 이제 내년에 안 좋을 거라 이렇게 그렇죠. 자꾸 후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금리 인상을 계속 하는 여기서 더 올리고 그리고 뭐 실업률도 더 안 좋아지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은 네. 어쩌면 우려했던 것들이 시차를 더 차이뿐이지 나타날 개연성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걱정이 자꾸 들어요. 네. 그래서 이거 진짜 잘해야 된다. 자, 말 하나마나 한 소리지만 그런 생각이 요번에 또 이 발언을 들으면서 잠깐 생각이 들어서 네. 그냥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어제 시장의 특징은 비트코인이 3만 달러 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비트코인이. 네. 비트코인 도미넌트라고 그러니까 예. 비트코인만 가는 거예요. 비트코인만. 알트코인 이런 건 다 그냥 그렇습니다. 나가고. 2020년 4월로 최고가인데요. 이건 역시도 많은 전문가들이 피력을 했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비트코인은 시장의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네. 거래하는 대체 자산으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못 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역시도 이 안에서도 차별의 현상이 나타난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지금 기사를 보면은 비트코인이 그러면 통화로 인정됐다. 비트코인 뭐 이렇게 또 오버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보다는 비트코인이 지금 제도권 안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차별화돼서 여기에 더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장 얘기하다 딴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4천만 원 된 거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예.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요. 왜요? 또 전 세계 또 비트코인 투자자 한번 골로 가게 만들어 보시려고 아니 비트코인이 이 정도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건 뭔가 우리에게 시그널을 주는 건 아닌가. 그 시그널 놓치지 않겠습니다. 경제 경보입니다. 근데 비트코인 왜 꺼냈냐면요. 주식 얘기를 하면서 저는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의 현상, 시황 현상을 자꾸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 코인 시장에도 그렇다는 걸 설명을 자꾸 드리려고 쏠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국내 시장 어제 코스피가 0.86% 하락, 코스닥이 1.21% 하락, 2,6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서 또 떠들썩했습니다. 2,600포인트 깼다. 외국인들이 계속 판다. 네. 연기금이 왜 이렇게 계속 파냐. 뭐 그건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언론 보도 나온 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이러면서 또 개인들은 또 계속 사고 있습니다. 야 이거 수급이 거꾸로 간 거 보니까 시장이 또 떨어지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선물 현물 매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선물이 어제 10,000계약 이상 매도를 했고요.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어제 하루만도 2,820억이 됐어요. 그런데 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어제 팔았거든요. 어제 빼고는 계속 샀어요. 삼성전자는 즉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나 반도체 쪽은 파는 게 네. 아니고요. 자동차와 배터리 그동안에 좀 올랐던 쪽에서 좀 파는 그런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다는 걸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안에서 지수는 좀 약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섹터별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루닛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근데 AI 헬스케어에 분류되는 근데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하나 둘씩 순환하면서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저 테마더군요 요즘에. 예, 테마입니다. 헬스케어. 그리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강세를 보이는데 이것은 현대차에서 미래 비전을 발표한 부분들도 있지만 수출 지표가 나왔는데 자동차가 굉장히 좋았어요. 까불났죠. 예, 그래서 자동차 부품이 좋은 모습을 나타냈고요. 예. 전기차 충전은 테슬라 테마가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전기차 충전도 강세가 됐고요. 그리고 뭐 정치권에서 나온 이제 요즘에 회자되는 내용들 때문에 온라인 교육주들이 어저께 또 강세를 보이는 특이 현상을 온라인 교육도 보였습니다. 좋은 거예요? 예? 좋은 거냐고요? 아, 학원 오프라인 학원이 죽고 이제 온라인 좀 저걸로 간다 그런 건가? 네, 뭐 온라인 교육주. 예. 아무래도 그 뭐죠 이제 모르겠어요. 생각을 아무리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왜 올랐지? 모를 리는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 아 근데 일타 강사들은 다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그렇죠. 아니야? 예. 어? 네. 그렇잖아요. 뭐 100억, 200억대 다 온라인이죠. 일단 다 온라인 언론은 아니야? 다 비난하고 있는데요. 왜 올랐지? 그렇게 안 갈 거라고 보는 건가? 그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손주훈 회장님하고 저하고 대담한 그걸 한번 봐주십시오. 일타 강사 원조 아닙니까? 그분이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사교육 10년 안에 망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야, 난 그 사교육을 창시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언제 말씀하신 거죠 그게? 그거 봐, 2달 됐나? 2달. 10년 안에 망한다. 어. 그 얘기 꺼내면은 뭐 1박 2일도 안 되는 얘기들이죠. 사실 대치동 그걸 시스템을 만든 분이나 마찬가지인데 대치동 다 망한다는 거야. 그 얘기를 했어요. 나하고 대담해서. 근데 이게 딱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게 뭐냐 이게. 아이들이 걱정이죠, 아이들이. 저희 아이는 이제 대학교 갔지만은 네. 조카가 고3인데 아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에 사실 우리나라 너무 많이 이게 너무 많아. 돈을 들이는 건 맞죠? 그렇게. 네? 그 정도 할까요?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BOE 통화 정책 회의가 있는데요. 전일에 영국이 CPI 발표했는데 코어 CPI가 7.1%로 나왔는데 4회 연속 계속 예상보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통화정책회의에서 이거 금리 인상이 거의 당연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중국이 단오주얼로 오늘과 내일 휴장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시장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이 각종 행사에서 연설이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합니다. 파월 의장이. 그래서 매파적 발언으로 하락 변동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AI나 테슬라 등 일부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과매수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차익 실현 및 심리적 위축이 되고 있다. 그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추세 전환을 할 것이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들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지금 정확한 지수를 보기 위해서 잠깐 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13,500포인트입니다. S&P 500이 4,365포인트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요. S&P 500이 4,200포인트 넘냐 맞냐를 따졌어요. 나스닥은 12,000포인트를 넘을 수 있냐 없냐를 따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한 달 전에요. 예, 거기서 넘어서 한참 위에 있는 겁니다. 지수 자체가 한참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면서 반전하기 위해서는 그 돌파한 지수대를 다시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 됐을 때 진짜로 이제 추세 하락한다. 이제 대세할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은 12,000이고 S&P 500은 4,200이고 우리나라 지수는 어디일까요? 코스피는 2,500포인트입니다. 2,600 깨져버렸죠. 예, 2,500 지금 지수 보시면 2,582. 2,582입니다. 근데 2,500포인트거든요. 쉽게 깨고 막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은 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하락하는 게 어떤 중대한 악재나 시장의
추세를 전환시키는 뉴스가 나와서 그런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미국의 70주 즐겁죠. 예. 이게 미국 그 짐 크레이머를 비롯한 주식 시장 그 셀럽들도 우리 한국 시장을 좀 보면 재밌는 얘기 많이 만들어낼 거야. 미국 70주들 빼면은 네. 보합이에요. 맞습니다. S&P 500은 보합이나 거의 손폭이 많이 났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 좀 조정받으면 지수 빠지겠지 또. 그렇죠. 근데 지금 하락을 보시면 왜 제가 빅뉴스가 나오면서 하락하는 게 아니냐 설명을 드리냐면요. 그들 올라간 종목들이 과하지 않냐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너무 과하게 올라왔다고 해서 그러면서 세매물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악재가 나오면서 하는 게 아니고 과하게 올랐다라는 이유를 자꾸 대는 거예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추세의 변화보다는 노이즈로 좀 보고서 7월 CPI와 FOMC 회의. 근데 7월 CPI가 7월 12, 13에 있다 그랬잖아요. FOMC 회의가 26일 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2분기 실적 발표할 때예요. 그거랑 맞물려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또 정부는 또 어떻게 할지 모르죠. 맨날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시점 중에서 네.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시장은 굉장히 숨지기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은 지금 연기금이나 외국인들 흐름을 봐서는 패시브 자금들의 매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 박스권 재진입이 되는 그런 과정이 좀 있고요. 그리고 2분기 어느 시즌 기다립니다. 그러면 사이클링을 움직이는 섹터나 아니면 또 전체적인 섹터의 흐름이 있는 이것보다는 그냥 테마 종목 이런 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테마나 종목별로 따로 움직이는 장은 그렇게 퀄리티가 좋은 장은 아니에요. 네. 예, 그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뉴스는 권 기자님이 아까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요, 이 10일 날 한번 관세청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좀 있고요. 20일 날 수출입지표 이게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뭐 요번에 반도체가 좋았다, 선박이 좋았다, 자동차 부품이 좋았다 그러면은 여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섹터가 움직여요. 그래서 요 데이터들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보다도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의료기기를 보겠다. 또는 화장품을 보겠다. 그러면 관세청에 들어가면 그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섹터에 특히 의료기기하고 미용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이 보거든요. 네네네.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흐름을 이 관세청에서 먼저 발표합니다. 이 수출 데이터보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월초에도 발표를 해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추정하면서 거래를 많이 합니다. 참고로 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고 우리 김프로님도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고 했던 연기금 매도에 대한 네. 얘기 추정들 이게 보도들이 어저께 쭉 나왔어요. 네. 아마도 그거 알아봐야 된다 그랬더니 기자분들이 다 알아보기 시작했나? 제 생각에는 그 거의 대부분의 이 기자분들이 이 3%를 보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찾아주셨어요. 근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추정이지 않습니까? 네. 1월에서 3월까지 연기금이 4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규모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월에 아직 안 끝났잖아요. 1조 3,600억 매도했습니다. 엄청나죠. 엄청나죠. 근데 그 사이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1월부터 3월까지 코스닥은 많이 올랐는데 코스피는 오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5월에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5월에 걱정을 많이 했지만 오히려 코스피는 4월, 5월 지나면서 이렇게 올랐어요. 그 사이에 매도를 하는 거예요. 올라왔기 때문에 매도를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추정을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다 타당성이 있고 세 가지 다가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수 2,600포인트 넘어서면서 추가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략적인 부정적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첫 번째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반등들을 했잖아요. 대형주들이 패시브 자금들인데 네. 이들이 올라오니까 여기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이제 추정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리밸런스 말씀하신 국내 주식은 지금 이제 하향 2024년 내년도에 하향 목표하고 있고요. 해외 주식과 대체 투자로 상향한다라고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중 자체가 국내 주식이 올라오면서 늘어난 부분들 줄이면서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네. 그 과정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항상 이런 게 나오면은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됐다라고 발표는 거의 끝나고 나서 발표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연기금이 뭐 샀다라고 하고 나온 거는 다 사고 나서 나오는 거잖아요. 팔았다 그러면 팔고 나서 나오잖아요. 분기가 끝나고 나서.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자꾸 이 수급을 이렇게 매일 체크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일정 기간 또는 일정 금액까지 이렇게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황을 봐야 된다는 게. 근데 이제 제가 사실 궁금했던 거는 이제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 그 자산운용 부문에서 주식운용하는 매니저들이 직접 내는 것도 연기금 매수 매도로 잡히지만 예. 아웃소싱한 것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사실 그게 훨씬 크죠. 네, 액티브형들은 거의 막. 아웃소싱 그러면 예. 그거 다 연기금으로 잡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말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그것도 있네요. 그게 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도 그래서 못했네. 왜냐하면 퍼포먼스 좋았을 거래요. 맞습니다. 예. 그 기간 동안에 그 아웃소싱 받은 예. 자문사든 자산회사든 간에 그러면 해가지고 이익실현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 자산 배분 예. 리밸런싱인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알아보자는. 좀 깜빡했네요. 지금 좀 맞습니다. 6월 말이네요. 생각해보니까 반기 말이네요. 이때 한번 정리해야 돼요. 아니 그건 아닌데 네. 성적이 좋았잖아. 예. 예상보다 성적이 좋았던 거거든. 올해 상반기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위탁받은 펀드 매니저 입장이라면 맞습니다. 팔고 팔면 확정. 확정이잖아. 확정. 예. 예? 예. 그죠? 그런 수요 그런 게 몰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제가 뭐 업계 없으니까 요즘에 이제 전화해가지고 야 어떻게 된 거냐 이제 물어보면 어색해하더라고. 이제 그리고 실제로 잘 공유를 안 하니까요.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겁니다. 분기나 특히 반기에 아웃소싱 준 걸 리밸런싱 하는 부분하고요. 아웃소싱에 준 것들도 여기 잡힌다는 거 하고. 잡히죠. 또 참고로 연기금은요. 국민연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이유 별로 없는데 그런 이유로 많이 판 거면 막 팔면서 가격 떨어질 때 사는 게 괜찮은 거네요? 떨어지면 이제 그만 팔거나 이들도 다시 사겠죠. 그러니까 일단 그들이 팔아서 가격이 좀 낮아졌다 싶을 때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케이 그런 거 사는 게 나은 거잖아요. 이제 종목마다 다르겠죠. 예, 종목마다 달라지는 거죠. 또 약간 좀 아닌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을 되게 맞추기 어렵잖아요. 맞춰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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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많이 갔네요. 국토부에서 사우디의 원팀 코리아 두 번째 파견을 한다고 합니다. 21일부터 25일까지. 이런 뉴스 자꾸 전해드리는 거는 테마가 자꾸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 인프라, 플랜트, 디지털 전환, 사우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을 논의한다. 이번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정보도 또 움직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빈 방문이 베트남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4대 그룹 총수 205명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관련된 뉴스도 나올 겁니다. 현대차 1등했다는 얘기가 어제 딱 보도됐죠. 네네네. 또 베트남은요, 우리나라 그 전기전자 기업들 베트남 엄청 많이 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삼성전자 스마트폰도 베트남의 전체 매출 비중이 엄청 클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은 또 관련돼서 또 같이 테마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포스코가 중국의 전구체 전문 기업 CNGL이라는 요 기업과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어제 있었습니다. 배터리 전구체. 예. 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중국 기업하고 포항에 니켈 정제 및 전구체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 1조 5천억 정도 드린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거는 포스코 참 진짜 열심히 잘해. 네. 요즘 포스코랑 하나가 약간 좀 움직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참 포스코 진짜 철강에서 저렇게 변신하는 기업이 US 스틸이 뭐 세계적인 철강 회사들 있잖아. 네, 그렇죠. 일본도 있고. 다 저물고 있죠. 저기 외에는 저렇게 변신한 기업이 없어요. 네. 네? 그러네요. 그죠? 예. 하여튼 과거의 그 중화학 기업들은 다 변신을 해야죠. LG화학도 그렇게 변신을 한 거고. 그러니까. 예.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뉴스는 삼성, SK 하이닉스가 디램 가격을 재협상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들어보면 타당한 이유들입니다. 디램 가격이 원가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5월에 레거시한 그 디램 가격들이 가격 하락폭이 감소하거나 등락하죠. 더 이상 안 빠지고 조금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고량이 안정화되면서 공급가능이 해소되고 있어서 주요 고객사에 재협상 의사를 전달했다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HBM 삼성전자가 지금 SK 하이닉스에 좀 뒤쳐져 가지고
요거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더 지금 박차를 간다 이런 뉴스가 작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요 뉴스가 아주 시집적으로 나왔어요. 그 특허청에 상표권 3개를 출원했는데 스노우볼트, 플레임볼트, 샤인볼트 요 3개가 아마도 차세대 HBM 제품명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렌드포스의 전망으로는 올해 HBM 점유율이 SK하이닉스가 53%, 삼성전자 38% 전망하고 있거든요. 삼성은 좀 뒤쳐져 있잖아요. 근데 요 제품명 상표권 특허 출원하는 걸 봐서는 SK하이닉스나 타사와 경지향의 제품이 곧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섭외 중이에요. 트렌드포스 등 해외 유력 그 전문지들 있잖아요. 네. 그쪽하고 이제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방송 시간에. 그거 잘 맞추더라고. 아 오히려 그 해당 기자들 기자들이라든지 그 전문 기자들 완전. 네.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우리 박병창 이사님 보내드리고요. 내일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